민트 오디오북. 순분의 봄날. 이현숙. 희미한 달빛이 어둠을 가까스로 밝히고 있는 산. 팔순을 훌쩍 넘긴 순분이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다. 숨이 가빠지면서 턱턱 막히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무릎 통증이 밀려와 걷기 힘들었다.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오고 누군가 자신의 등떨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몸이 오싹거리며 식은땀이 나기도 했다.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순분은 평소 즐겨 부르는 봄날은 간다 노래를 웅얼거렸다. 낮에 봐두었던 산등성이 아래에 있는 무덤을 찾았다. 낮에 봐두기는 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잡목과 덤불이 우거져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지 무덤 위의 잔디는 거의 다 헤어져 있고 봉분의 형태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찾아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다. 서너 번 이리저리 헤매다가 간신히 무덤을 찾았다. 무덤 앞에서 가쁜 숨을 진정시킨 순분은 가져온 호미로 무덤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 있지? 내가 꼭 찾고야 말 거야. 찾아야 되고 말고.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한참 동안 땅을 파헤치자 호미 끝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이 느껴졌다. 흙을 걷어냈더니 찾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순분은 그것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후 배낭 속에서 깨끗이 빨아 곱게 다려온 헝겊을 꺼내어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쌌다. 이를 비닐봉투에 다시 담아 가져온 배낭 속에 넣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한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원하는 것을 찾은 순분은 아픈 무릎 통증과 어둠의 산이 주는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리고 산을 내려오다가 동네 청년을 만났다. 동네 청년은 한밤중에 등에 배낭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순분이 너무 수상했고 더욱이 등에 진 배낭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에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순분에게 떼지 못하면서 물었다. 할머니, 야심한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 이상하네. 근데 배낭에는 뭐가 있어요? 별걸 다 물어보네. 내가 찾은 것이니까 내 거야.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봐. 하며 청년을 쏘아붙였다. 청년은 순분의 완강한 태도와 기세에 질려 가던 길을 갔다. 순분은 휴 하며 바삐 집으로 들어가 마당에 허름하게 지어진 창고를 찾았다. 창고는 허름했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순분은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다. 순분은 그중 한 항아리의 뚜껑을 연 후 무덤에서 가져온 것을 조심스럽게 넣고 조용히 닫았다. 순분은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장농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순분 부모는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순분이 태어날 즈음 이씨 집성촌인 이 마을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 북은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해 대부분 가정을 소장농으로 거느린 이찬영의 넓은 집은 동네를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이찬영 부친이 돈을 벌어 이고장에 자리를 잡고 근처의 땅을 사들였고 그 후 수완이 좋은 이찬영이 더욱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찬영 땅을 밟지 않고는 어디든지 갈 수 없다고 했고 이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보고도 부잣집 개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찬영은 부친의 성품을 물려받아서인지 인심이 후하고 소작농을 너그럽게 대해 마을에서 이 집안 땅을 부쳐먹고 있는 소작농들은 모두 큰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다. 순분 부모는 이 마을에 와 처음에는 이 집안 대소사 때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지내다 이 집의 소작농이 되었다. 순분 부모는 이 집 덕분에 자신들이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밥 먹으며 산다고 하며 이찬영을 하늘처럼 여기며 고마워했고 이 집안 일이라면 자신들 일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곤 했다. 이찬영은 아들이 둘 있었다. 이 마을 순분 또래 여자애들은 두 아들에 관하여는 사소한 일조차도 화제거리로 삼을 정도였고 두 아들은 이들의 선망 대상이었다. 석재는 이 집안 둘째 아들이었다. 석재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로 유학 갔다. 둘째 아들인 석재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고 농사일과 이 집안에서 막 시작한 인삼재배에 관심이 더 많았다. 석재는 대부분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 근처 도시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하는 소작농 관리를 돕고 인삼 재배를 도와 가업을 이으려 했기 때문이다. 순부는 어머니가 석재네 집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러 갈 때 가끔 따라가곤 했다. 그때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석재를 먼 발치에서 보곤 했다. 햇볕에 그을리긴 했지만 눈썹이 진하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석재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부진 팔뚝을 드러낸 채 두 손으로 하모니카를 잡고 불고 있었다. 동네 여자애들의 화제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고 그래서 더욱더 동경해왔던 석재를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는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순부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석재가 하모니카로 구슬프게 연주했던 노래는 봄날은 간다였다. 동네 뒤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뒷동산이라고 불렀다. 순분도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봄이면 벚꽃 구경도 가고 쑥도 캐고 취나물잎도 따오곤 했다. 여름이면 소나무가 우거진 시원한 그늘을 찾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나무 잎이나 노란 은행잎을 주워와서 책갈피에 끼워 말리기도 했다. 특히 뒷동산에 오르면 석재의 넓은 집이 한눈에 보이고 운이 좋을 때는 석재가 마당을 지나가거나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아주 작게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연두빛 새싹이 파릇파릇 온 산을 뒤덮고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어느 봄날이었다. 석재 집에서 뒷동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은 경사가 지어져 있었는데 오솔길 양옆으로 벚꽃이 한창이었다. 순부는 벚꽃이 더 지기 전에 꽃구경을 가고 싶어 점심을 먹고 오솔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자신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나서 올려다보니 다른 곳에 비하여 경사가 다소 급격하고 자갈이 깔려있어 미끄러운 산길에 석재가 넘어져 있었다. 순분이니? 석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에 다소 놀라기는 했지만 빨리 석재 가까이로 올라갔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데 어쩌다 그리 되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다치셨나 봐요. 내가 길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발이 삐끗했는지 통 걸을 수가 없네. 혹시 괜찮으면 나 좀 이렇게 세워주고 부축 좀 해줄 수 있니? 네.
저도 그냥 꽃구경 나온 참이었어요. 바쁜 일도 없어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순분의 도움을 받아 석재는 근처에 있는 나무 등걸을 잡고 간신히 일어나 순분의 어깨에 팔을 올려놓고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순분은 석재와 이렇게 몸을 밀착해 본 적이 없어 부끄럽기도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석재 몸무게로 부축하기가 다소 힘겨웠지만 마치 안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황홀하기조차 했다. 석재는 자기 집에 어머니를 가끔 따라와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던 순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자그마하고 몸매가 가녀리긴 하나 눈이 크고 얼굴선이 곱고 여성스러운 순분이 자신을 몰래 훔쳐보곤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은근히 즐기다가 점점 여성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도 석재가 뒷동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순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넘어져 다리를 삐끗해서 순분의 눈에 띄게 한 것이다. 그날 이후 둘은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만났고 만남이 쌓일수록 서로가 하루도 안 보면 살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석재가 이름 모를 야생화를 한아름 꺾어와 순분에게 주면서 순분아, 너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나랑 혼인하자. 이 말을 듣고 순분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석재에게 안겼다. 석재는 순분을 꼭 안아주며 자신의 두툼한 입술을 순분의 작은 입술에 대고 뜨거운 키스를 했다. 순분은 선망하고 흠모하던 석재와 결혼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눈앞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한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석재는 부모님께 순분과의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했다. 석재 어머니와 누나들은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자신의 땅을 부쳐먹는 소장농의 딸인 순분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꺼려져 많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찬영이 허락해 마당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동네 잔치를 했다. 이찬영은 별채를 손질해 석재 부부를 살게 했다. 석재 어머니와 누나들 그리고 이 집안 친척들이 순분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구박하는 바람에 순분은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 그러나 자상하고 따뜻한 석재가 순분을 감싸고 사랑해 주어 큰 위로가 되었다. 석재는 하루 종일 이일저일하면서 파김치가 되어 방으로 들어오는 순분의 어깨며 팔과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떡, 과일, 유과 등 간식거리를 감추어 두었다가 주기도 했다. 명절이나 순분의 생일에는 금 쌍가락지를 사다 주거나 빛이 고운 한복감을 사서 옷을 지어 입으라고 했다. 아무도 없이 둘만 있을 때는 석재가 하모니카로 봄날은 간다를 불면 순분은 반주에 맞추어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시집살이가 고됐지만 밤마다 다부진 팔로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면서 사랑해주는 석재와의 신혼생활은 순분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따스한 봄날이었다. 석재만 곁에 있으면 어떤 가혹한 인생의 시련도 견딜 것 같았다. 석재가 하늘이고 자신 삶의 모든 것이었고 석재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1년 남짓한 행복은 석재가 군대에 입대하자 사라졌다. 시집 생활을 하는 순분에 대한 걱정과 변치 않은 애정을 넘치도록 담아 보내주는 석재의 편지만이 순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순분은 석재가 어서 빨리 군대를 마치고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일각이 여삼추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이었다. 석재가 군대에 입대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6.25 전쟁이 터졌다. 순부는 석재가 너무 걱정되어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밖이 어두우거둑한 새벽에 순부는 악몽을 꾸다가 잠이 깼다. 석재가 순분이 너무 보고 싶어 군대에서 탈영했다면서 부스러지듯이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불면서 집과 담장이 부서지고 마당에 있는 큰 감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자신과 석재를 덮치는 꿈이었다. 순분이 일어나 보니 식은땀이 흥건히 등줄기에 배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악몽을 꾸었지만 이 꿈을 꾼 후로는 석재한테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며칠 후 석재의 전사 소식이 전해졌다. 시신이나 유골도 수습 못한 채 달랑 조그만 쇠 조각에 석재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만 전달된 것이다. 순부는 석재의 전사 소식을 듣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너무 막막해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석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석재가 전사한 후 순분에게는 이 세상 삶이 무의미해져 모든 것이 시체로 보였다. 순분의 안에 있는 모든 욕망, 기쁨, 분노, 슬픔 등과 같은 감정조차도 죽은 느낌이었다. 순부는 자신이 시체로 느껴졌다. 먹고 마시는 시체,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는 시체, 밤이면 관 속에 들어가서 자는 시체. 석재가 없는 순부는 박제된 시체로 세상을 견뎌내는 삶을 이어갔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모두 상실한 순부는 석재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다. 팔자가 새어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순분에 대한 시집 식구들의 지독한 냉대와 저주도 순분의 자살 결심을 재촉했다. 순분은 뒷동산에 올라가 석재가 넘어졌었던 근처 나무 아래 잠시 앉아 자신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던 석재와의 애틋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실컷 목 놓아 한참 울었다. 석재 씨, 저도 곧 당신 곁으로 갈 테니 기다리세요. 당신 혼자 계시니 얼마나 외로우세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순부는 준비해온 끈을 나뭇가지에 묶고 목을 메었다. 그런데 뒷동산을 넘어 일하러 가던 이찬영 집안의 머슴에 의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발견되었다. 동네 의원에서 어렵게 의식을 되찾은 순부는 뱃속에 석재의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석재가 잠시 휴가를 나온 적이 있어 꿈 같은 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생긴 것이었다. 남편을 앞세웠다고 몹시 미워하며 구박하던 시집 식구들은 순분의 자살 시도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순분의 뱃속에서 자라는 석재 자식을 생각해 자신들 집 옆에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농가 밭을 넉넉하게 물려주었다. 순부는 아들을 낳은 후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했다. 시댁에서 물려준 논과 밭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살게 되었으나 석재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순부는 석재가 즐겨 부르던 하모니카, 석재가 군대 있을 때 보내주었던 편지, 석재가 사주었던 금쌍가락지, 석재의 사진, 석재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 등을 넣어둔 작은 상자를 수시로 꺼내어 쓰다듬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하고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 지었다.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석재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떠올라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외아들인 규훈도 별로 속을 썩이지 않고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석재에 대한 추억과 애틋함만이 순분의 삶을 온통 지배했다. 석재에 대한 그리움만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불타면서 다른 모든 것은 시베리아의 동토같이 꽁꽁 얼어 죽어있는 시체와 같았다. 그렇게 순분의 인생은 석재 전사 소식을 받은 시점에서 멈춰버렸다. 기훈은 어릴 적에 큰 집의 사촌 형들이나 동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시는데 왜 자신은 아버지가 없냐고 순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순분은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더니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다 라고 말해주었다. 기훈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어머니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과 유골조차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집안이 넉넉했던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아버지가 군대 가는 것을 면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입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알고 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외면한 것 같아 야속하기도 했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그만 상자에서 석재 하모니카, 사진, 편지, 금쌍가락지, 인식표 같은 것을 몰래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을 키우는 일 이외에는 모든 것에 무관심했고 심지어 평소에 웃는 일조차 거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 전사와 관련된 여러 일을 안 후 기훈은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목숨을 버텨온 것은 오로지 자신을 잘 키워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고 6.25 전쟁에 대한 관심으로 사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아버지 유해 찾는 일과 관련이 있는 보훈처 공무원이 되었다. 기훈이 결혼하고 자리를 잡자 순부는 시부모가 물려준 땅을 처분해 휴전선 근처 철원에 집을 마련해 혼자 생활했다. 철원 인근은 석재가 전사했다고 추정되는 곳이었다. 어딘가 묻혀있는 석재 곁에서 남은 생을 석재를 그리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훈은 어딘가에 외롭게 묻혀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기훈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기훈은 유골을 찾기 위해 육군본부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법령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기훈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철원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나라에서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국군의 유골을 찾아주는 법이 통과되었대요.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려고 했던 아버지 유골도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그동안 그렇게 너희 아버지 유골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니 다행이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기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훈이와 같이 곧 당신의 유골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모실게요. 당신 유골을 찾으려는 제 평생 소원이 하늘에다
이런 법이 통과되었나 봐요. 기훈이 이 법령의 시행을 알렸을 때 순부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훈이 태어나서 그토록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명문대학인 S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다. 기훈은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체열을 해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달라는 DNA 감별 접수를 국방부에 정식으로 했다. 순부는 석재의 유골을 찾는 자신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인제, 원통, 연천, 철원 지역 등 여러 사단들이 대대적인 전사자 유골 발굴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특히 순분이 살고 있는 철원 지역의 발굴 소식이 있어 더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석재의 유골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 순분의 실망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즈음 순분은 어릴 적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자주 갔었고 석재와 인연을 맺게 했던 뒷동산을 생각하고 집 뒤에 있는 야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다 겁이 나 멀리 못 가고 내려오곤 했다. 그러다가 숲풀, 나무, 덤불, 새들의 지저귀 등이 자신의 마음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 같아 점점 산에 자주 가다 보니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무연고 무덤들이 많이 보였다. 순부는 봉분이 거의 닳아 없어진 무연고 무덤을 보면 혹시 석재도 이런 곳에 묻힌 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무덤 앞에 털썩 앉아 손으로 쓰다듬어 주거나 잡초들을 뽑아주곤 했다. 석재의 유골 발굴이 늦어지게 되자 순부는 초조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근처의 산을 점점 더 헤매고 다녔다. 기훈 아버지 어디 계셔요? 얼마나 춥고 외로우세요. 죽기 전에 당신의 뼈 한 조각이라도 제 손으로 꼭 찾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석재 유골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깊어지자 순부는 손 놓고 무력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유골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깊은 밤마다 힘겹게 산에 올라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쏟아져 순분이 사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천의 뚝이 일부분 무너졌다. 근처 군부대에서 복구공사를 위해 소속 병사들이 대민지원 활동을 하러 나왔다. 순부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개천 뚝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부는 석재가 군에서 전사한 후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전쟁이 연상되어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군인 집단들 때문에 석재가 숨진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뚝 보수 공사를 하는 군인들한테 다가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작업하고 있는 삽을 빼앗으려 했다. 너희들은 누구야?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공사를 하는 거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너진 뚝을 그대로 두면 할머니 사시는 근처 집들이 물에 다 잠길 수가 있어요. 무슨 허튼 소리야? 우리 집은 멀쩡한데 내가 속을 줄 알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지 못해. 순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고 삽을 빼앗아 말리려는 군인들을 질기세였다. 그때 순분의 귀에 익은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작업 나온 김이병이 뚝에 앉아 잠시 쉬다가 작업을 방해하는 순분을 보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부는 휘파람이었다. 순부는 휘파람 소리 나는 쪽을 보았다. 그때 순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복을 입은 석재가 뚝에 앉아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부는 허겁지겁 뚝으로 달려갔다. 눈썹이 짙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걷어올린 작업복 아래에 다부진 팔뚝이 자신을 격정적으로 안아주었던 영락없는 석재였다. 아, 기운 아버지. 하며 순부는 반가움으로 가슴이 벅차 김희병 가까이가 손을 덥석 잡는 순간 김희병, 그만 쉬고 작업하자! 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온 순부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며 신음 같은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해치려는 게 아니고 뚝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작업하는 거예요. 김희병이 순분에게 손이 잡힌 채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를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순분은 이내 누그러져 김희병의 이름과 부대를 묻고선 조용히 작업 현장을 물러났다. 순부는 집으로 달려가서 상자 안에 있는 석재의 사진을 불이 나게 꺼내서 뚫어지게 보더니 기훈 아버지와 너무 똑같아. 정말 닮았어. 기훈 아버지가 돌아온 줄 알았어. 라고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이 지난 후 순부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고 머리도 곱게 빗고 며느리가 사다 준 화장품도 얼굴에 발랐다. 옷장을 열어 이 옷 저 옷 몸에 걸쳐보더니 가장 빛깔이 화사한 옷을 입고 김희병의 부대를 찾아갔다. 김희병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마치 그 옛날 석재를 만나러 갈 때와 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다. 김희병이 근무하는 부대 앞에는 벚나무들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니 석재와 손잡고 벚꽃길을 산책하던 생각이 났다. 마음이 들뜨고 벚꽃에 취해 순부는 석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면회실에서 조금 기다리니 김희병이 나타났다. 순부는 싸들고 온 떡, 김밥, 음료수, 귤 등을 전해주었다. 우리 동네 앞 개천 공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부대원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음식 좀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부대원들과 잘 나누어 먹을게요. 김희병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부대로 들어갔다. 그 후 순부는 김희병을 하루라도 안 보면 살맛이 안 나고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손자뻘되는 김희병에 대한 연정으로 가슴이 벅차고 하늘을 둥둥 나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김희병이 가까이에 있고 잠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석재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만 남아서 산송장과 다름없었던 순부는 석재를 만났던 시간으로 돌아가 다시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부활한 것이다. 순분에게 또 한 번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다. 순부는 김희병이 보초를 서는 시간까지 알아내어 거의 매일같이 김희병을 만나러 부대와 초소로 찾아갔다. 순부는 김희병 부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부대의 병사들은 순분을 김희병의 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사랑을 받아주라고 하며 놀리기까지 했다. 어느 날 순부는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부대를 찾아갔는데 김희병이 외출해야 한다며 주먹밥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도망치듯 걸어갔다. 순부는 몰래 김희병의 뒤를 밟았다. 김희병은 순분이 자기 뒤를 밟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읍내로 발걸음을 빨리 했다. 김희병은 읍을 가로지르는 개천의 다리 위에서 젊은 여자를 만나더니 서로 포옹했다. 젊은 여자는 면회하러 온 김희병의 여자친구였다.
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순부는 마치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여자같이 질투로 순간 눈에서 불이 났다. 순부는 쏜살같이 달려가 김희병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다. 이 불려시 같은 년은 누구야? 벌건대 낮에 무슨 짓 하는 거야? 남새스럽게. 아니 누군데 야단이에요? 아, 오빠 좋아한다고 부대에 소문난 그 할머니구나. 정말 기가 막히네. 할머니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손잡발 되는 김희병한테 무슨 맘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망측해. 김희병 여자친구는 악을 쓰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순분을 밀쳐내려고 버둥거렸다. 옆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쭉 보고 있던 김희병은 두 사람을 뜯어말리며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챙겨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랜만에 제 여자친구가 면회 왔는데 다짜고짜 말도 들어보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는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순부는 심하게 낙담한 듯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훈 아버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난 어찌 살라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멀어져가는 김희병을 허탈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순부는 커다란 상자를 가지고 초소에서 선배 병사와 함께 보초를 서고 있는 김희병을 찾아갔다. 김희병은 순분을 보자 당황하고 외면하려고 했다. 순부는 김희병에게 다가가 상자를 내밀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물이 있어. 이 상자를 받아줘.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야. 꼭 받아줘. 이것을 보면 내 맘 알 거야. 근무 중인데 이렇게 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저는 곧 이 부대를 떠납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것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안 돼. 나를 두고 어디를 떠난다는 거야? 이거 다 줄 테니 가지 마. 순부는 김희병이 떠난다는 소리에 눈물을 쏟으며 상자를 받지 않으려는 김희병에게 억지로 상자를 주려 했다. 김희병과 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순부는 그만 상자를 떨어뜨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상자 뚜껑이 열리며 안에 들었던 것이 쏟아져 나왔다. 쏟아진 것을 본 김희병과 보초 서고 있던 병사가 너무 놀랐다. 상자 안에는 사람의 유골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기훈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순부는 의식은 찾았지만 아직도 핏기가 가신 해쓱한 얼굴이었다. 기훈 아버지를 중얼거리며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담당 의사가 기훈을 불렀다. 충격받으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링거도 맞고 하셔서 이제 곧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것 같은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매로 과거에 갇혀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하셔서 이대로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분이 치매라는 소리를 들은 기훈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부대 사람으로부터 순분의 기이한 행동을 들었던 기훈은 가슴에 응어리진 아버지에 대한 끈질긴 그리움과 한이 집착으로 변해 치매가 되면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분이 더욱 애처로웠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무심함에 심한 자책감이 들었다. 기훈은 순분이 기력을 완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연가를 내어 며칠 순분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형사들과 군부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집에 유골이 있다고 군부대에서 신고해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방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순부는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내 집에서 썩 꺼져. 사람들이 자물쇠로 굳게 닫힌 창구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순부는 화들짝 놀라며 팔을 벌려 완강하게 막았다. 여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때 부대에서 나온 김이병이 순분 앞에 나서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저만 보여주세요. 하니 순부는 순순히 꼭 보여줄 것이 있어 하며 김이병만을 창고로 불러들였다. 김이병은 순분 몰래 같이 왔던 사람들을 창고로 뒤따라 들어오게 손짓했다. 창고 안에는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본 후 모두 깜짝 놀랐다. 항아리 안에는 그동안 순분이 모아둔 유골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일생 동안 순분을 스쳐 지나간 상처들이 집착이 되어 그녀를 밤마다 무덤으로 내몰아 땅을 헤집고 찾아낸 유골들이었다. 형사들은 유골의 신분 확인을 위해 순분이 모아두었던 유골을 모두 가져갔다. 얼마가 지난 후 석재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러 왔는데 형사들이 다시 순분의 집을 찾았다. 놀랍게도 순분이 모아온 유골 중에서 석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몇 년 전 국군 수도병원에서 채취한 기훈의 체열 DNA를 비교 분석하고 법의 인류학적 감식을 통해 기훈과 부작 관계가 확인된 석재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글쎄 할머니가 파오신 유골 중에 이석재 씨 유골이 있었네요. 저희들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골을 찾았대요. 모아두셨던 유골 중에서 발견되었으니 어머니가 찾으신 거예요. 기훈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순분에게 말했다. 순분은 기훈의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훈이 우는 모습을 보며 너희들이 울렸지? 왜 울린 거야?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곧 오실 테니 울지 마. 라며 엉뚱한 말을 했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순부는 석재가 전사한 후 석재인 양 애지중지해왔던 바로 그 상자를 장롱 속에서 꺼내더니 안에 있는 낡은 하모니카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던 순부는 갑자기 연분홍 치마가 봄날에 휘날리더라 하며 봄날은 간다 라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기훈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노래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애절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가 하모니카 반주를 해주고 있는 망상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가. 치매로 현실과 망상을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밤마다 파헤친 무덤 속의 수많은 유골 중에서 아버지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상념에 이르자 기훈은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지나간 전쟁의 상처들에 대한 참담함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가여운 순분의 봄날은 갔다. 아니, 전쟁에 의해 저항 한 번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빼앗겼다.